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위원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그동안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벌써 1년 반이나 됐나요? 네. 엊그제 같은데, 예, 1년 반이 됐습니다. 저희가 13분의 이제 의원님들이 계신데, 위원장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각 의원님들이 이제 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조율하고, 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으로서 이렇게 뭐 끌고 나간다는 것보다는 한 의원님도 이제 소외됨 없이 각자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또 배려해 드리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업적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예.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저는 원칙을 이제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 지금 경기도 예산 뭐 4조, 복지 예산 4조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복지 혜택 받은 거 하나도 없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체감도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 할지라도 사각지대가 공존하는 한은 이제 그 사각지대로 빠져 있는 그런 그 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체감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제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복지 현장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위원장 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최소 저희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있는 의원님들 지역은 31개씩은 다 가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 지역은 다 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다녀보신 시설 중에서요, 좀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거나 애착이 많이 갔던 곳은 어디였나요?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주로 저희들은 이제 노인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인 시설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활기차게 느꼈던 곳은 그 장애인 작업장이었었는데요. 이 쿠키를 만드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특징적인 게 한 그 청년이 이제 자기가 만든 쿠키라고 이렇게 자랑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쿠키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자신이 만든 그런 생산품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의 완성은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이 됐던 여성이 됐던 뭐 장애인이 됐던 스스로 자립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일단 건강하신 분들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리의 복지의 완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10월 8일에는 복지 재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도 여셨는데요. 예. 예, 그 기자회견 열기까지 또 많은 작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은데요. 사실 제가 지금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3년 반 정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복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9월에 이제 그 감액 추경이라는 거를 처음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배경은 어떤 게 있냐면은 경기도 재정이 이제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1조 5천억 정도의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리고 왜 그게 그러면은 재정 적자가 났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을 그러니까 세수가 일단은 안 들어왔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복지 예산이 너무 늘어서 거기에 대한 누수가 너무 많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의 목소리는 막 굉장히 막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거든요. 아니 복지 예산 부족하다라고 그 난리인데 복지 예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이 1조 이상이나 이렇게 적자가 났다라고 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저희 보건복지국 예산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예,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 복지라고 하는 비용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액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을 보니까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 대비 보건복지국이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2010년에 14%를 차지했던 게 2011년에는 13%, 12%, 11% 이렇게 복지국 예산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늘어나서 재정이 펑크 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복지 비용 자체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더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더 배고프다고 더 힘들다라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제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이죠. 사회복지사들이 인건비가 6년 전 인건비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고요. 또 그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운영비 자체가 사실은 이제 늘어나지를 않다 보니까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1년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사업비만을 이제 그 따게 되는. 근데 그 사업비 내에 결국은 대부분이 인건비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냥 비정규직을 양상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 감액 추경에 앞서서 우리는 인건비성 예산 그리고 그 복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사실 의원들이 할 일은 감액을 하는 게 의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산 심의를 할 때.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증액을 하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한 거였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증액을 한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의원이 권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그런 선언을 함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예결위에서나 다른 곳에서라도 좀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또 제가 또 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도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결론은 한 분도 증액을 못 시켰어요.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좀 상심도 컸고요. 그 한계점을 많이 느꼈고, 그렇지만 중요했던 거는,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거를 정말 너무 우리가 선전용으로만 쓰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결국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선전용으로만 복지에 대한 거를 많이 그동안 이야기해왔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그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서 뭐 건설교통이나 뭐 도시환경이나 뭐 다른 쪽에서 그 예산 편성하는 것과 같은 추이로 보건복지 예산을 만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휴먼 사업이고 이거는 인간이나 서비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성 예산이 거의 7,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른 기준으로 해서 10% 삭감? 그러면은 뭐 10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던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뭐 노인들이나 아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고, 피력을 하고 싶었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제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들이 가장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렵죠. 예. 만약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성견 후견제에 대한 예. 정책 토론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내용을 또 발제하셨는지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성년 후견제에 대한 제도를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 토론회에 그러니까 토론자로 좀 나와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서 성년 후견제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법에서 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분류됐던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년 후견인을 이제 그 지정해 줌으로 해서 그런 어떤 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은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산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떤 뭐 재산권의 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후견인을 정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
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 있는 그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한테 여쭈어봤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제도가 만약에 정착이 되어진다면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자기는 좋겠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게 되면 얘를 뭐, 그러니까 오빠가 됐던 아니면은 뭐 누가 친척이 됐던 맡겨야 되는데 미덥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도 살기 바쁠 텐데 우리 아이를 얼마큼이나 잘 보살펴 주겠느냐. 하지만 이게 제도적인 것들이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고 한다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청년 후견인으로서 활동하실 분들에 대한 양성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을 또 그러니까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가가 됐던 그 정부가 됐든지 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만들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의원님께서는 평택을 또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지역구의 공약 이행 사항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평택에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뭐 고덕 산단 뭐 들어온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미군 기지 이제 확장으로 인해서 미군들도 뭐 2016년에는 지금 한 6만 명 정도가 다 이제 몰려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또 도시가 커지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또 한편에서 봤을 때는 평택의 그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거 이러다가 우리는 없어지고 괜히 이제 주객이 이게 전도돼서 혹시 어떤 그 평택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사실은 갖고 있게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도시가 커지다 보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을 것 같고,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교육에 대한 부분, 또 뭐 거기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생활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복지에 대한 그런 그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같이 동시에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장애인 단체에서나 여러 군데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감사패도 많이 받으셨는데, 예. 아니 근데 소감 사실 좀 저는 말씀해 그게 주세요.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예산 수반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버거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무슨 조례 같은 거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감사패 같은 거 주시고 막 그러면 굉장히 그게 막 책임감이 더 이제 많아지고 커져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좀 소외됐던 곳들이 조금이라도 좀 빛을 좀 밝게 되고 좀 형편이 좀 많이 좀 좋아지고 또 희망을 또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실 때 굉장히 또 보람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상은 안 주셔도 되니까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는 좀 많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잘 평하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는데 별로 이루어놓은 성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에 굉장히 급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입법을 하고 또 여러 민원 얘기 들어주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결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우리가 이게 편성해서 심사한 그런 예산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이게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하고 또 감시하고, 또 집행부들을 저희가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촉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해왔었는데, 보람된 점도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초선인데 이제 재선이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성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또 남성보다는 또 다른 지원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족들 희생이 있어야죠. 그거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딱 도의원 되고 나서 저희 아들한테 아들아 이제 엄마는 너의 개인의 엄마가 아니고 경기도의 엄마이기 때문에 네가 좀 엄마를 포기하고 스스로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생활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남편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이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다들 좀 희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그 의원하기 전의 생활처럼 그렇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이 의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미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저희 이제 아이나 또 저희 또 집에 어르신들이나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셔서 그게 또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성분들이 이제 직장을 많이 네, 갖고 그렇죠. 또 예. 요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예. 되는데요. 커리어 우먼들에게도 또 어떤 지원이 지원이 좀 필요한지 또 그분들에게 어떤 힘이 되는 말씀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일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약간 슈퍼우먼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도 잘 키워야 되겠고 시부모한테도 잘해야 되고 남편 내조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제가 갖고 있는 또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랄까 좀 강박관념이랄까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지나면서 지금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거를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포기했거든요. 포기하니까 또 가족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여성들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바깥 활동, 또 직장 생활 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잘 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한다라면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혼자 이거를 다 감당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얼마 못해서 좌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뭐 아이 키우는 거 내가 혼자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그거는 저는 그냥 희망사항이고요. 예, 도와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엄마가 혼자 키우지 않았거든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뭐 언니, 오빠 다 함께 가족들이 같이 케어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엄마 몫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는 직장 생활까지 해야 되는데 엄마가 혼자 아이 키울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린이집에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친정엄마, 시어머니, 이웃집 아줌마 뭐 여러분들의 사실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일하는 엄마들은 항상 한쪽 구석에 내가 아이한테 참 미안하고 잘못하는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셔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는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더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것도 물론 좋고 흡족하겠지만, 그리고 옆에서 잘 때 따독따독 해주면서 동화책 읽어주는 엄마의 모습도 물론 좋아하겠지만, 더 좋아하는 거는 엄마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것, 그런 모습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지금도 제가 너무 힘들고 막 이럴 때도 우리 아이가 엄마 밖에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냐고,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하면은 우리 아이가 뭐 좋아요, 뭐 엄마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힘이 돼요. 그래서 캐리어 우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족들이 지지를 받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게 좀 지혜롭게 그렇게 살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계시면서 소외계층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조금 약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좀 보강됐으면 싶은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복지 정책의 구조가 이제 본인들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지 뭐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웃분들을 통해서 통반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정보를 계속 들어서 같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TV나 뭐 신문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런 게 부족한 거예요. 오로지 의지하는 거는 TV. 응? 근데 그 TV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중앙에서 전파되는 일률적으로 전파되는 뉴스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소식, 평택의 소식을 이분들이 접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노인들이나 어떤 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아니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일일이 찾아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옛말에 그 정말 거지도 어느 집에서 잔치하는지 알아야지 잘 얻어 먹는다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서 잔치하는지를 모르는데 그 어떻게 그 먹을 걸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소외계층들에게 맞춤식 그런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신문도 그분들한테는 구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신문도 직접 구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좀 지원을 좀 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 시리즈 내지는 뭐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럼 흥미가 생기니까 자꾸 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뉴스가 됐던 아니면 뭐 지방 뭐 그런 TV 뉴스가 됐던 이런 것들이 그런 취약계층을 그 소재로 한 그러한 내용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지금 그 연구 용역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연구 중인데, 그러니까 신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서 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신문 기사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외계층들에게 얼마큼 전달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그런 그 기사뿐만이 아니라 뉴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저희가 좀 사업 제안을 좀 할 생각이에요. 예.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이제 또 느끼신 소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3년 좀 넘었잖아요. 이제 한 8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것 같은데 3년 동안 저희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떻게 이제 지역 주민들과 이제 소통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는 열심히 행사장에 오시는 의원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아 저분들이 정말 우리의 목소리 다 들어주실 것 같고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행사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장에 가는 거는 의원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이 하는 역할은 어떻든지 우리가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또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또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만나야 되고요. 또 물론 또 찾아다니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또 민원을 또 접하고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지역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행사장에서 내빈 소개할 때 인사하고 이게 마치 의원의 모든 일인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활동하는 곳이 일단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에 비해서 도의원들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별로 눈에 안 띄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아침 새벽에 그냥 자가 운전해서 수원까지 1시간 걸려서 와서 하루 종일 의회에서 일 보고 또 아주 녹초화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우리 주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고인정이는 맨날 의원은 된 게 한참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항상 이제 어쩌다 제가 한 번씩 인사를 드릴 때 말씀드리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어떤 경기도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몸에 와닿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면 아쉽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여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분이 잘 안 세워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데 대한 좀 왜곡된 시각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도 의원 되기 전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맨날 싸우기나 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의원 활동, 특히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고인정을 처음에 뽑았을 때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내가 고인정을 뽑으면 이런 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크를 해주시고 너 그거 잘하고 있니? 내가 그거 때문에 너를 뽑았는데 네가 그 공약 잘 이행하고 있냐고 자꾸 체크해 주시는 것. 난 그게 바로 우리 주민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너 그때 처음 선거 나올 때 이러이러한 얘기 했는데 너 그거 잘하고 있냐고 물어봐 주시면 정말 저는 뜨끔뜨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 그런 어떤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제가 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거리 많이 주십시오. 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힘들고 버겁기는 하지만 더 많은 일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더 큰 일꾼으로, 더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주시려고 하는 그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많은 그 의원님들에게 또 어떤 그런 그 정치인들에게 많은 주문을 해주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획과 포부는 또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계획이요. 일단은 제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상임위원장 맡고 있는 거 잘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의원님들 다 도와서 기억에 남는 상임위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선거에 당선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영역을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위원회 활동도 좀 하고 싶은 욕심도 좀 있고 그래요. 위원장님, 저희 마지막으로 경기복지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복지신문이 굉장히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있어서의 그런 그 정보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그 우리들을 위한 그런 그 기사가 사실은 이게 별로 타이틀로 되어지는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복지신문은 정말 우리 소외계층,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문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또 그런 정보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분들의 관심, 사랑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더불어 살아나가는 사회라는 걸 잊지 말으시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인정 위원장님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